여러분, 토요일 날 두 번째 녹화를 합니다. 지금이 2026년 8월 20일 오후 7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 7시 48분이니까 밤 시간이죠. 여담. 말복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이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7시 48분인데 많이 좀 어두워집니다. 갈릴레오는 당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에 예민해진 교황청 분위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했는데, 재밌는 건 정작 루터는 갈릴레오가 존경한 코펠르니쿠스를 신나게 깠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10장 13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를 근거로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벼락출세한 점쟁이라고 욕할 정도였다. 이는 마르틴 루터가 생각보다도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크다.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성서 무호소를 철석같이 믿던 전형적인 예수쟁이인데다가 당대에 벌어지는 여러 민중봉기를 숱하게 비판하여 대중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는 등 생각보다 꽤나 꽉 막힌 사람이었다. 되레 기독교 근본주의자 이미지가 있는 장칼뱅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배격하고 자연과학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개념인에 가꾸었다. 당대의 가톨릭 교회도 극도로 부패한 조직이었다는 점과는 별개로 당대 기준으로는 대단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가끔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갈릴레오가 활동하던 시기는 마젤란의 세계 일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던 시기였다. 마젤란 이전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건 고대 그리스의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전에 주장했고, 중세의 종교 성상물에서도 땅이 사과처럼 구형으로 표현되곤 했다. 유럽과 동아시아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태의 지구본인, 그러니까 말이죠,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갈릴레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죠? 이 갈릴레오 이전에, 훨씬 이전에 기원전 시대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요? 기원전이라면 정말 갈릴레오 시대보다도 엄청난 더 옛날인데, 그 기원전 시대에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으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한 건 반드시 갈릴레오 하나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갈릴레오 이전, 훨씬 이전에 그랬단 얘기죠. 지동설이 나왔단 얘기죠.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 책 속에서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게 함으로써 토론을 붙이는 기법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맞장구를 쳐주는 척하다가 신랄하게 깎아내리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싶었지만 당시 교황청의 종교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잠깐만요. 갈릴레오는 해왕성을 눈으로 본 첫 번째 사람이었다. 천왕성을 처음 눈으로 본 사람은 알 수 없다. 맨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해왕성은 맨눈으로 절대 볼 수 없고 쌍안경 정도는 있어야 겨우 볼 수 있다. 1612년 12월 28일 갈릴레오는 목성을 관측하고 관측 그림을 그리면서 목성 옆에 있었던 별 하나를 같이 그려 놓았는데 후대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이 별이 사실 해왕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 시점에서 해왕성은 역행 운동에 접어들 시기라 천구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갈릴레오는 그냥 항성 이련이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날의 대중들에게는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교자 정도로 인식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왜곡이 있으며 과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교자는 아니다. 동시대의 교황과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대가로 심한 형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재판의 결과로 고문당한 적도 없고 살해당하지도 않았으며 수갑을 차지도 않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갈릴레오는 형식적인 고문의 위협을 받았을 뿐으로 어떤 문헌에도 고문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했을 뿐이다.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 및 감시하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장소 내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감금 형벌에 해당한다. 물론 이것도 종교재판에 의한 형벌이고 억압 내지는 박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종교재판에서 주장 처리를 강요받았고 지동설에 관한 자신의 저작은 모두 불태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르네 데카르트는 본래 철학보다 과학에 흥미가 있었으며 1619년 11월 10일에서 11일 밤에 생생한 꿈을 3번이나 꾸고 일생을 과학에 바치기로 맘먹었다. 데카르트 1633년 갈릴레오가 교회로부터 단죄를 받아 지동설에 대한 갈릴레오의 모든 저작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과학을 버린 후 철학을 선택했다. 교계가 갈릴레오에게 데카르트가 한 말이라는 게 그런 나는 고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 떠오르는데 이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식의 교계가 갈릴레오에게 반실제론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던 해석이 있다. 과학 철학에서 반실제론 혹은 도구주의란 과학의 목표 자체는 진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실험 관찰의 결과들을 경험적으로 적절하게 기술함으로써 현 단계에서 유용한 지식을 얻는 것이며 과학적 이론화의 진짜 목적은 진실성이 아니라 경험적 적설성이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과학은 진실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의 스탠스를 취하고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함을 추구하게 된다. 예컨대 갈릴레이 당시 주존론을 사용한 천문학자들은 진실을 의도한 게 아니라 단지 경험을 잘 설명하는 유용한 가설로서 주존론을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태도가 반실제론이며 재판 당시 교계가 갈릴레이에게 요청한 것도 바로 이 스탠스이다. 오늘날 물리학자 중에서는 대체로 이런 물리학자들이 반실제론을 취한다. 과학 철학자 파이어와 벤트는 갈릴레오의 이론에 대해 색다른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갈릴레오는 자신이 저작을 주로 이탈리아어로 썼는데 이것이 라틴어를 쓰던 천동설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하게 인식되어 그의 이론이 큰 호응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즉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순전히 사회적 이유라는 건데 이런 주장이 결국 과학 전쟁으로 이어진다. 나중에는 같은 인문학 계열의 앨런 차머스가 갈릴레오의 이론이 널리 퍼진 이유는 풍부한 증거와 설득력 있는 주장 때문이라며
파이어와 벤트를 반대했다. 결혼한 적이 없지만 두 딸과 한 아들을 두었다. 가정부 마리나 감비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는 정식으로 뭐 호족에 등록돼서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여자와 사실혼 그 동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그 애가 호적이 없는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딸들을 그는 아르체트리의 산 마테오 수도원에 보냈다. 작은 딸 리비아 갈릴레이는 평생 병치를 했고 자신을 수녀원에 보낸 부친과 관계도 소원한 편이었으나 역설적으로 50대 후반까지 가장 오래 살았고 큰딸 비르지니아 갈릴레이는 16살에 베일을 쓰고 수녀가 되었지만 34살에 병으로 갈릴레오보다 먼저 요절했다. 그래도 그녀는 부친과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고 지동설도 적극 지지해 원고를 필사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돕기도 했으며 교회의 부친 고발에 수녀지만 부당함을 느끼기도 했다. 또 죽기 전 11년 동안 아버지 갈릴레오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현재 갈릴레오의 편지는 찾을 수 없으나 마리아가 보낸 124통의 편지는 남아있다. 이 편지들은 피렌체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갈릴레오 전집에 수록되었으나 역사가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뉴욕타임스의 과학 기자를 지낸 소베리 베스트셀러 논픽션 갈릴레오의 딸, 이것이 이제 1999년에 나왔는데 거장의 인간적인 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막내 아들인 빈첸초 감바는 갈릴레오가 어떻게든 자신을 후원하던 메디치 가문의 토스카나 대공에게 부탁해서 적법한 자식으로 인정받고 키웠으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7년 뒤인 1649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늙음막인 1638년에는 당시 30세의 젊은이였고 훗날 신라권을 쓴 잉글랜드 왕국의 시인 존 밀턴이 그를 만나러 방문하기도 했다. 저서에는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갈릴레오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 이 책이 이제 1610년에 쓰여졌다는 거죠. 흑점에 관한 편지들, 분석자, 두 주 체계에 대한 대화, 두 새로운 과학, 이런 게 있다는 거죠. 13번을 경고했네요. 창작물에서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드 브레이트는 박해받는 지식인으로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묘사한 갈릴레이 생애라는 연극을 남겼다. 대항해 시대 시리즈의 일부 게임에서 NPC로 나온다. 대항해 시대 온라인에서는 천문학 발견물 보고를 선호하는 피사의 NPC로 천문학자 전직 퀘스트를 할 때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다음 순서로 마지막에 찾아가면 케플러 씨에게 소개를 받았나 그 사람과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라고나 할까. 이 일은 가끔 외부 세력의 압력을 받기도 하지. 하지만 절대 굴복해서는 안 돼.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 천문학자 전직 퀘스트 초반에 필요한 갈릴레오식 망원경은 파마구스타 교회 탐색이나 유저간 거래로 구거나 대자연의 강의 메모리얼 앨범 보상으로 메르카토르가 준다. 트레저 헌트 위니 장에도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네요. 이거는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15분을 경과했거든요.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읽어보죠. 가면 라이더 코스트에서 바카 코스트로 나온다. 담긴 갈릴레오 코스트 아이콘을 통해 코스트 체인지한 형태, 간바라 이징에 등장하는 특별 코스트 체인지이다. 뭐 이런 게 나오네요. 1975년 영화 갈릴레오가 만들어졌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으로 하임 토플이 그 외 주요 출연진으로는 에드워드 폭스, 존 길구드, 마이클 고 등이 있다. 뮤지컬 최후 진술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동갑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죽은 이후에 만났다는 허구의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극중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존 밀턴이 등장하기도 한다. 갈릴레오의 생가 이름 브루노 메디치 가문이 언급되는 등 고증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애니메이션 갈릴레이 돈나에서는 젊은 시절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한다. 작화성 미청년으로 그려진다. 하여튼 수학적으로 천문학을 재구성하려고 한 동시대 인물로는 케플러도 있으며, 케플러는 케플러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름을 남긴 반면 갈릴레오의 법칙 같은 건 없다. 지동설 또한 갈릴레오의 오리지널은 아니다. 종교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서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감과 투쟁심을 안겼지만 그것 역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갈릴레오를 이토록 유명하게 만든 최대의 공로자란 우르바노 8세 교황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함으로써 유명해진다. 그리고 또 박해를 받음으로써 유명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17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여태까지 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주로 많았었냐면은 지동설. 이 사람이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다 해가지고 그 얘기가 많아졌는데,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이 갈릴레이가 처음이 아니다 그죠.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누구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겁니다. 기원전 시대에. 그로부터 무수한 세월이 흘러서 갈릴레이가 또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동설이라는 건 갈릴레이가 최초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여튼 완전히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끝났습니다.